저는 오늘 발효식품의 건강 기능성과 이 발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생물, 즉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에 있는 명예교수로 근무했고 지금 제 이름은 신동화입니다. 우선 이 발효식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식문화의 전체적인 변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빅뱅으로 해서 아마 138억 년 전 이 지구가 생성이 됐다고 보고, 지구는 이 빅뱅에 의해서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것은 약 250만 년 전. 그래서 상당수 이 기간에는 수렵이나 채집 이런 것을 생활해서 일반 그 동물과 비슷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내지 12,000년 전 농경하고 가축 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때 이 집단 사회가 구성이 됐고, 이 집단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 나라가 구성이 된 기본을 이루었습니다. 한반도 경우에는 9세기 말에 한민족으로 해서 나타났고, 이때 다른 그 인간과 비슷하게 잡식성으로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석기인들 이제 되면서 토기를 발명을 했고, 이때 이 토기를 발명하면서 조리와 염장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하게 됐고, 염장이 되면서 사실은 발효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대개 한 6,000년 정도 되면은 인간이 토기를 활용을 시작을 했고, 이때 토기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놔두면서 발효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때부터 발효 기법을 활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보면은 누룩을 해서 곡주를 생산했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대한 동서양의 개념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히포크라테스, 되게 기원전 한 470년 전 얘기죠. 이분이 약은 식품같이, 식품은 약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약이 동일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사상체질을 주장하셨고, 그것을 전체를 말씀하신 이재마 선생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되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은 즉 음식이 굉장히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음식이 노화와 일생의 건강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우리 통념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모든 병의 뿌리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다 하는 것이 의학계나 식품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민족의 식문화와 맛의 근원을 한번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 뿌리는 결국 유화에 근거했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서 차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는 다른 영역을 구축해 왔고, 우리는 배달, 즉 동이민족의 문화를 승계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음식은 불맛, 즉 튀김의 문화입니다. 우리 음식은 끓인 문화, 즉, 그래서 한국 음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발효식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 됐고, 밥 문화에 어울리는 반찬이 꼭 필요했으며, 이 반찬의 근원은 결국은 발효식품이
바탕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효란 무엇이냐?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작용을 해서 식품 원재료, 즉 농축수산물이죠. 이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풍미 성분을 만들고 여기에 기호성이 개선이 돼서 가치를 부여한 식품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는 사실은 부패와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변화를 우리는 발효라고 그러고 인간한테 불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발효와 맛을 한번 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는 제3의 맛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1의 맛은 소금이고 제2의 맛은 양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맛은 이제 발효 맛이다. 즉 새롭게 창조하는 맛이 우리 발효 맛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세는 서서히 발효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효식품 연대별 출현을 한번 보면은 발효유를 먹은 것은 중동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벌써 BC 한 10,000년 전에 중동에서는 발효유를 먹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장유를 먹은 것은 한 기원전 한 3,000년이라고 봅니다. 이때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도 이 장유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자연 발효를 이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서양의 주식인 빵은 대개 기원전 한 15,000년, 기원전 1500년 이때 이집트나 유럽에서 주식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육류가 이때 이미 중동에서 주식의 개념으로 해서 도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전체 한번 그 발효식품의 그 조명을 해보면은 대개 이 동양, 여기서는 주산물이 쌀, 콩, 채소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했고 이때 주로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곰팡이, 젖산균, 고초균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되게 유럽이나 미국, 미주 이런 데서는 주식이 밀, 보리, 우유, 육류, 포도, 뭐 채소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젖산균이나 효모, 곰팡이들이 발효에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쪽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면은 옥수수나 조, 카사바 이런 그 뿌리의 원료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했고 여기에는 대개 효모나 젖산균 이런 것들을 발효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정도로 가면은 여기도 대개 수수나 옥수수, 우유, 육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하는 원료에 따라서 발효된 산물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발효에는 미생물, 즉 여기에는 세균과 곰팡이, 효모가 다 관여를 하고 특히 외부적으로는 온도와 수분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들이 농축수산물에 부착을 해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부재료와 또는 온도, 수분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야 되고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 작용에 의해서 지금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또는 자기 후대를 위한 균을 증식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에 의해서 얻어지는 최종 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 또 아미노산의 결합체인 펩타이드나 풍미물질, 비타민, 기능성 물질이나 항생물질, 당류, 알코올, 기타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 발효 과정에서 관여하는 미생물들은 우리는 프로바이오틱 해서 기능성이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발효 기술을 이용한 그 응용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발효과학의 영역을 간단히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발효식품이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류나 김치나 젓갈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의약품들도 발효 기술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항생제나 뭐 치료제, 효소 제제들 이런 것들도 의약품에서 만들어지고 이 사이는 발효에 관련되는 미생물 그 자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미생물들이 기량작용을 해서 유해 미생물들을 증식 억제시키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모를 만들어서 효모 자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질로 보면은 여러 가지 비타민도 우리가 미생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미노산, 유기산, 알코올 또 가스도 생성을 하면서 미생물 자체가 여러 가지 인간한테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기능성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대개 폐수 처리에서도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취 제거를 하든지 생물 전환이라든지 또는 전기 작용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 기능에 있어서는 장내 기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예방을 한다든지 비만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생물을 작용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장으로 보면은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의 관계를 한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전체 연구에서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발효식품 식단에서 위치를 한번 보면은 각국의 식단에는 지금 발효식품이 필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발효식품 세계 섭취량을 보면은 나라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50g 내지 한 400g 정도를 하루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식품 섭취의 대개 5%에서 4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5천 종 이상의 발효식품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역, 사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발효식품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은 곰팡이나 효모나 세균들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고 있고 아마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저렴한 식품의 저장 방법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여균은 주로 대개 락티기시드 박테리아들, 바칠라스나 마이크로카카스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농축수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물론 온도와 습도가 깊이 관계가 되고 있고 여기에 세균,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하면서 곡류를 이용하거나 과실, 채소류, 육류, 우유를 또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발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효식품으로 해서 우리 인류 문화의 식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발효식품의 그 종류를 쭉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두류 발효식품, 어류 발효, 채소 발효식품, 낙농 발효 제품, 육류 발효, 그다음에 곡류 발효 제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발효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지역의 여건과 원료의 생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효식품의 근간은 모두가 이런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효 미생물의 역할을 한번 보면은 대개 향미를 개선하거나 또는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것, 즉 김치 같은 거, 장류 같은 거 우리는 김치를 만들어 놓고 뭐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먹을 수가 있죠. 장류는 뭐 단기간에 또는 수십 년 동안을 놓고 먹을 수가 있고 기능성 개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이나 포스트바이오틱 이렇게 해서 기능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영양을 보강하기도 하죠. 즉 비타민이나 펩타이드 이런 걸 생성을 해서 인간의 영양 보강 이런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템페 같은 거나 요구르트 같은 거 발효를 함으로 해서 조직이 개선되기도 하고, 되게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발효식품의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젖산 발효를 통해서 산이 생성되고 그 산이 발효식품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관여를 합니다. 발효식품의 성분과 관여 미생물을 보면은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효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기능, 또 하나는 발효에 관여되는 미생물이 갖는 기능, 이런 것들을 되게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항산화나 항염증, 콜레스테롤 관리라든지 당뇨 개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항암 효과까지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인다 하는 연구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면역 기능을 향상을 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근래는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미생물에 따라,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비만이냐 또 마른 체질이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물론 단일균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발효 미생물 자체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체 부위별 그 공존 미생물을 보면은 인체에는 대개 10조에서 뭐 100조까지 미생물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즉 인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 수보다도 인체의 부위별로 들어있는 공존 미생물의 수가 10배 정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보면 물론 구강, 또 이 위, 내장, 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외부에 또는 이 장, 그 다음에 뭐 질, 이런 것에서 모두가 미생물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 공존의 상태를 보면은 대장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공존해 있고, 어떻게 보면 인체 내 전체 미생물은 무게로 따지면은 3 내지 한 8% 정도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것은 발효식품에서 사실은 기능성 미생물이 장내에 진입하는 매체가 돼. 즉 발효식품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장내에다가 미생물을 더 투여하는 이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의 기능을 좀 나눠 보면은, 첫째, 미생물 자체가 기능을 하는 것, 즉 이것은 장내 유익균으로서 작용을 하고 소화 또는 영양소 흡수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해 세균을 증식 억제함으로 해서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들 미생물이 필요한 프리바이오틱스, 이것은 프로바이오틱, 즉 미생물 자체가 인체 내에서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프리바이오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이 있어야 프로바이오틱, 즉 미생물이 인체 내에서 생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셀룰로스나 또는 단당류, 전분,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바이오틱, 즉 미생물 자체가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을 가지고 증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 포스트바이오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면역체계 개선, 이런 것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프로바이오틱이나 프리바이오틱 또는 포스트바이오틱,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발효산물과 같이 공존함으로 해서 인체 내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결국은 발효식품은 식품 자체에 의한 기능과 함께 발효에 관한 미생물, 발효에서 만들어진 산물, 그리고 균주 가지고 있는 인체 건강, 기능성,
이런 것들이 종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발효식품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미생물 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군들이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이상작용을 일으키느냐, 이런 것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질환도 관계가 되고 각종 암, 호흡기질환, 당뇨, 뇌기능 이상, 그다음에 만성 콩팥질환, 간질환, 염증성 대장질환, 즉 인체 내 전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 이런 이상 증상들을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바이오틱의 그 건강 기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형 질병에 대해서 내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식품과 함께 들어오는 유해 미생물들을 증식 억제합니다. 그래서 대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같은 것들이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미생물을 증식을 억제시키고 되게 면역 기능도 개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내 점질물을 생성하고 이것들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것들은 항종양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한 엘러겐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미생물들이 인체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아토피의 발생 억제도 관계가 된다. 또 일부 논문에 의하면은 마이코톡신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도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다른 또 기능으로 보면은 악성 종양 억제, 이것은 락토바칠러스나 또는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된다고 되어 있고, 되게 프로바이오틱 이런 미생물들은 킬러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기능에 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들을 잘 우리가 관리해서 먹으면은 고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고 혈압을 강화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억제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항산화나 혹은 장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건강 유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하는 얘기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먹었을 때는 되게 베타 갈락토시데이스 생산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데 이런 이 첫 분해 젖상균을 증식시키면은 첫 당을 분해합니다. 우유에서. 그래서 설사 증상을 개선하거나, 요새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들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은 제2의 뇌다, 이런 얘기가 심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의 면역 조절에 관여한다든지 자폐증을 개선하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프로바이오틱의 용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 분야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업 분야, 그래서 미생물이 질소를 고정한다든지 생물 비료라든지 유기농약까지도 지금 환경산업에도 지금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인체 이 사람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은 화장품 산업에서 지금 미생물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대사산물들, 또 미생물이 생산하는 다른 여타 기능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직접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에서도 극한 조건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즉 산포를 내두는 고염에서 증식하는 미생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는 고온에서 증식하는 해양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산업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사료에도 지금 프로바이오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반초동물의 섬유소 분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생물 중에서는 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프로바이오틱을 동물 사료에 첨가함으로 해서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특히 이 프로바이오틱의 중요한 것은 이 비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른 체격의 사람들 대장 그 미생물을 보면은 박테로이데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비만 형태의 그 인체 내 미생물 총을 보면은 포미큐테스 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체 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관리함으로 해서 비만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효식품이나 또 대장에 들어가는 미생물을 잘 관리하면은 그런 비만도 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과 뇌관을 교신해서 지금 많은 세계적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장은 제2의 뇌다. 그래서 장에서 신호 전달을 하고 그 신호 전달이 뇌로 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복감도 장세균의 신호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자기가 먹을 먹이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신호를 뇌에다 보내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복부 팽만이나 또는 복부에서 가스를 발산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설사 이런 것도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과도한 면역 기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역작용으로는 위장관의 부작용도 유발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제한된 양을 적절하게 먹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의 대개 주요 특성을 한번 보면은 비활성 상태의 장기간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프리바이오틱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바이오틱이 먹을 자기 먹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면역 기능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고 항균 또는 항염증 작용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 건강에 기여하는데 미생물 군집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장벽을 보호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이 프리바이오틱은 꼭 프로바이오틱과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인체의 그 유익한 기능을 한번 보면은 대개 프리바이오틱스는 대개 성분이나 섬유나 전분들 이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바이오틱은 만복감을 부여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비만을 억제한다든지 혈당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장내 균의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유해 세균을 증식 억제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단수지방산을 생성을 해가지고 장내에 적정 산도를 유지한다든지 장세포의 유익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면역 체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프리바이오틱은 특히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가지고 대개 변비 개선 이런 것들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에서 생성되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은 뭐냐? 프로바이오틱이 증식을 하면서 이 미생물들이
되게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미생물 프로바이오틱, 즉 미생물이 성장을 중지하고 삼열하고 나면은 세포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의 분해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다당류들, 그 다음에 효소들, 그 다음에 이 비타민들, 페놀들, 그 다음에 체인이 적은 지방산들, 또 추출물, 세균 자화물들, 이런 것들이 되게 프리바이오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프로바이오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즉 그래서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들이 같이 있어야 인체에 건강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프로바이오틱의 종류는 대개 5속에서 한 19개 미생물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미생물이나 프로바이오틱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균만을 프로바이오틱으로 사용을 해서 상품화하거나 또는 식품에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과 포스트바이오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되게 프로바이오틱과 포스트바이오틱은 되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은 미생물이 생존해 있죠. 그러나 포스트바이오틱은 프로바이오틱이 죽은 것, 즉 사균 또는 그것들이 만들어진 산물을 우리는 포스트바이오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으나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미생물이 생산한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이 폐혈증 같은 이런 부작용도 일으키기는 합니다만은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런 것들에서 대부분 안전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분야는 프로바이오틱에서는 되게 발효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의 주 원이 되고 있고, 이런 발효 제품에 의해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산물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건강식품 또는 피부관리나 의약품 이런 데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식품의 그 건강 기능성을 보면은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발효식품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건강 기능성이 아주 잘 지금 확인되고 있고 새롭게 또 발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는 영양성분, 비영양성분에서 다양한 생리 기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자체가 생산하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산물들 이것들도 생리 기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효식품의 기능은 발효 미생물과 발효 산물의 영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같이 작용을 함으로 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발효 미생물, 즉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살아있는 미생물, 산물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주어서 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효를 통해서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 또한 소화성 증대, 향미 미생물 생성, 또 식품의 조직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 이런 것들과 프리바이오틱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